반갑습니다. 디탄학원 원장 김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사실 이제 중간에 여러 번 정말 찍을 만큼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정리를 좀 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이전에 탐구 선택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1편이 있습니다. 그 1편을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안 보고 오셨다면 일단 전반적인 탐구 선택에 관련된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탐구를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탐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편은 이제 가탐, 과학탐구 1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탐구와 관련된 얘기만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게 비공개 영상으로 하려 했는데 워낙 이제 전 영상이 잘 되고 또 뭐 유튜버가 됐는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튜버는 조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못 참습니다. 못 참기 때문에 이제 좀 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면서도 좀 내용을 좀 정제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 드릴 때마다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입시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통계는 과학이다. 저는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많이 봐온 케이스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봐 주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사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과목 선택,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냐, 권유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번째는 과목별 강사 컨텐츠 추천, 요 네 가지 섹션으로 제가 나눠가지고 오늘 충분히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거 이제 탐구 선택 가이드나 이제 설명회를 가면 뭐를 보여주시냐면 이제 그 전해년도 등급 컷,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그리고 뭐 출제 난이도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여주시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무의미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회문화와 생활학 윤리와 뭐 정치화법 이런 게 어렵게 나왔다 쳐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컷 다 5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1컷이 다 4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출제 난이도 자체를 가지고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표점을 계산하고 유불리를 계산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어려웠다는데 작년에 쉬웠다는데 애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사탐은 언제든지 간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간에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사탐이기 때문에, 과탐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외부적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년 기준으로 2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뭐 문제가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등급 컷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탐구 선택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탐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올 거고, 학생 본인들도 뭔가 참고하면 찾으면서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하실 때 기준점을 좀 세워드리고자 말씀 좀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 걱정을 과도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사회탐구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사회문화와 생활학 윤리는 선택자 수가 많으니까 밑에 이제 바보들이 많다, 소위. 그래서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등급 따기 쉽다. 아니면 뭐 정치와 법이나 윤리와 사상은 뭐 이런 과목들은 뭐 매니아층, 아니면 뭐 여러 번 한 N수생들이 많아서 그게 뭐 등급이 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막 따지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너무 그런 거 과도하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이게 정법, 윤사, 한지 과목이 보통적인 그런 얘기가 약간 나오는데, 그 과목들이 N수생이 고여봤자 우리 이제 다음 편에서 얘기할 화학만큼 고였겠습니까? 물리만큼 고였겠습니까?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고 뭐 해가지고 N수생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았니?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그 정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 사문과 생윤이 뭐 상대적으로 선택자 수가 많아서 등급 따기 쉽다? 그건 킬러 문제를 맞출 때 전제 아닙니까? 그 사회문화와 생활학 윤리의 킬러 문제를 죽어도 못 맞추는 애들은 그 변별 당하는 대상이지, 본인이 이게 푹신푹신해지는 대상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그 표본 수준까지 표본을 걱정해야 될 만큼 인원수가 과도하게 적거나 과도하게 인원수가 적은 주제에 양은 또 더럽게 많은 세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 경제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요, 절대 그냥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경제는 뭐 양이 적고 계산이 양해서 머리로 할 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경제는 선택자 수 그냥 네이버에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그 표본이면요. 경제는 어떤 일도 썼냐면 제가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1등급 블랭크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50점이 너무 많은 거야. 50점이 너무 많으니까 단체로 2등급을 줘버린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는 세계사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경제보다 인원수는 조금 더 많은데 근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두 과목이. 그래서 세 과목을 선택할 때는 요 세 과목을 선택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표본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으나 뭐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이런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표본이 너무 빡세서 1등급을 맞지 않을까? 공부가 모자라서 1등급을 못 받을 수는 있으나 표본 때문에 못 받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탐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제 표본은 뭐 정법은 표본이 N수생이 많으니까 내가 불리할 거야. 사회문화는 뭐 깔아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유리할 거야. 이런 거보다도 저는 솔직히 학생들한테 조언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국어 수학 공부량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공부를 시작할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국어 수학 공부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선택을 해야겠죠. 화작을 하냐 엄매를 하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가지 과목이 있겠죠. 그죠? 이것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다가 각각 이제 뭐니까 여기서 공통에 해당하는 비문학, 문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원, 수투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요 과목들에 대한 공부량을 본인이 얼만큼 소화해야 되는지가 학생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프하게 등급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국어 수학 평균 등급이 3등급 이하다. 그러니까 뭐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이 친구는 기본기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사실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거 펼쳐보면 이제 문학 개념 안 돼 있을 거고 뭐 수학 같은 거 펼쳐보면 고일 수학 같은 거 안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수원 수투 기본 개념 부실하고 이러면 할 게 너무 많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솔직히 뭐 무슨 과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킬러 문제를 맞추기 쉽냐 내 적성에 맞냐 자시냐. 자, 첫 번째, 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회탐구의 중요성은 영어랑 같거나 아니면 영어보다 조금 더 중요한 정도지 가장 중요한 건 국어랑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등급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탐 때문에 사탐이 내 취향에 안 맞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국어 수학 공부할 게 많은데 양이 많은 과목을 선택한다? 그럼 내가 지금 왜 솔직하게 말해보죠. 국어 수학 등급이 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못 하신 분께서 공부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또 다 지키지도 못하고 무너지기만 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 기본기가 모자라면 선택지가 솔직히 말하면 사문 생윤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양이 제일 적습니다. 쌤 뭐 사문은 도표가 생윤은 킬러가 그러니까 그거를 따질 수 있으실 분들은 여유롭게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서 사탐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양을 많은 과목을 선택해도 반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보장이 돼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수학 고일 수학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국어 문학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사탐에 양을 많은 걸 선택하는 사치를 부립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국수가 3등급 이하다. 고1, 2 모의고사인데 예를 들면 3등급 이하다. 말할 것도 없고요. 재수생, 삼수생들도 재수생, N수생들도 만약에 내가 국어 수학 수능 등급 자체가 3등급 이하 3이면 좀 애매하긴 한데 4, 4다, 4, 5다, 5, 5다 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 생윤 사문입니다. 왜요? 그 친구도 국수 공부량 쳐내는데 너무 바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공부량이
많아야 하는 친구들,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돼서 수능 개념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꼭 생윤사문 양이 적은 과목을 해서 사탐에서라도 부담을 좀 줄여 놓으시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취향에 대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잘 못하겠는 거, 흥미가 있는 거, 흥미가 없는 거 다 나뉠 텐데 그걸 고려하셔서 고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신이 있을 거예요. 그쵸? 특히 예비고3 학생들이 요 얘기가 좀 해당을 할 건데 재수생 친구들은 해당이 없을 거고. 자, 내신이 1등급이라면 그 과목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1등급 1하면이에요. 1하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과거 기준 1등급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 기준 1등급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학년 올라가 예비 고3이야. 3학년 올라가서 우리 학교 3학년 4일 탐구 과목이 예를 들면 정치학과 윤리야 사상이야. 뭐 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정법 3학년 때 정법과 윤사를 그럼 하게 될 거니까 수능도 같이 한다. 물론 내신을 정말 제대로 챙겨야 되는 친구라면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신을 안 챙겨도 되는 친구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해당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학년 내신으로 내가 그 탐구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다. 그죠? 우수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학년 내신 때 윤사를 했는데 그 윤사가 너무 잘 돼 있다. 1, 2등급이다. 그러면 수능에서 선택해 보셔도 된다. 정법이 내신 1등급이었다. 2학년 때. 그러면 수능에서 선택해 보셔도 된다. 근데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을 가지고 수능으로 가져가는 건 예를 들면 3학년 때 경제하면 어떡해요? 3학년 내신 때 경제 있다고 수능날 경제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저 정말 큰일이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기준, 3학년 기준이 아니라 3학년 기준으로 1등급 받을 과목이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2학년 때 1등급을 받았던 과목이라면 기본기가 잘 돼 있고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스포트를 내가지고 킬러 위주로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군지나 비학군지나 별로 따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학군지더라도 사탑이 개념은 충실하게 알고 있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학군지냐 비학군지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쵸. 얘기 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제가 좀 권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이제 독해력이 좀 좋은 친구,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수학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를 텐데, 과목에 따라서 좀 잘하는 것들을 선택을 권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언어적 감이 좋은 친구들, 특히 그리고 뭐 인문 논술을 좀 잘한다거나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이 좀 좋은 친구들은 생윤사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생활과 윤리와 사상 킬러 문제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제시문을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까다로운 선택지를 골라내거나 아니면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제시문을 가지고 추측을 하거나 약간 그런 식의 취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민감하게 단어를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입장을 최대한 어떤 뭐랄까요 몰입해서 읽어서 그거에 대한 추론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예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고 언어적 감이 좋다 하면 생윤사를 한번 해보는 거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윤사가 양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윤사를 못하겠다는 친구들은 국어 수학이 5등급이다. 그럼 국어 못하잖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윤사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랑 같이 조합을 하면 대충 50% 정도 내용이 겹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생윤을 선택했을 때 윤사를 선택하면 분량적인 게 뭐 더 많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윤사 조합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킬러적인 특성 때문에요. 두 번째, 수학을 잘하거나 논리적 사고가 빠른 친구들은 일반 사회 과목, 사회문화랑 정치화법, 여기서도 경제는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일반 사회에 세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는 빠져 있고 사회문화 정법 조합을 추천합니다. 이 보통 이제 이과에서 뛰는 친구들, 그죠? 과탐하다가 사탐전 하는 친구들이 요런 조합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정치화법에 암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양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헌법 파트나 아니면 저기 이제 그 뭐냐 형사 절차 이제 뭐 그 뭐냐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파트 이제 나올 때 법 파트 나오거나 할 때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사법고시만큼 로스쿨 뭐 변호사 시험만큼 뭐 엄청난 암기를 뭐 요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쪼실 건 없다. 과탐을 공부하셨다면, 지학을 공부하셨다면 지학 암기량의 3분의 1도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조금 뭐랄까 암기가 처음에 거슬릴 수는 있으나 그것도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가 논리적 사고가 있다면 사회문화에는 도표가 있고 정치화법에는 선거구 분석 문제라고 20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문제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면 연산에 가까운데 연산에 가까운 논리적 사고를 착착착착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더 잘할 수 있고 그 최근에 좀 이따 이제 3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보 처리 기술,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은 잘 못 풀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하거나 논리적 사고가 좀 좋은 친구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사무문이나 정법 조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정법에 암기가 좀 있으나 암기가 아예 없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사문 생준 정도 두 조합 말고는 아예 없어요. 나머지 뭘 선택해도 암기가 있어요. 경제는 암기가 없긴 한데 선택하시는 게 아니랬고, 그죠?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사회탐구의 암기량은 있는 과목이 사문생률을 제외하고 대부분이니까 정법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이제 성향에 잘 맞을 것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어도 수학도 아닌데 이제 역덕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무 위키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고 역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조합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쌤 동아시아사 세계사 두 개 같이 하게 해주시면 왜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 원래는 예전에는 동아시아 선택자가 세계사 선택자보다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두 개 비슷해졌어요. 역사 과목 자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엽의 끝에 달리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취재 자체가 굉장히 좀 지엽적이거나 학생들이 좀 잘 대처 못하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암기하면 역사 아닙니까? 역사하면 암기고 암기하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자들이 좀 기피하는 과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세계사까지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이게 의외로 조합이 많아요.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두 과목이지만 사회문화가 워낙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 과목 한 가지 하면서 동아시아사를 소화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게 되면 진짜 국어 수학이 좀 안정되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국수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평균 2등급 이상 나와서 내가 사회탐구에 충분히 시간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역사에 흥미가 있다 하면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하셔도 되는데 그런 친구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2등급 인원수가 많겠습니까? 2등급 이하의 인원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그냥 함부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했다가 양의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뭐다? 사문생륜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동아시아사가 중국사가 대부분이죠. 중국사랑 일본사가 대부분이고 한국사 좀 있긴 한데 동아시아사, 중국사, 일본사는 아는 친구 많잖아요. 그죠? 뭐 세계사는 이제 유럽 역사나 이제 이런 것까지 전 세계 역사를 다루니까 뭐 아는 친구가 많이 없다 해도 동아시아사는 중국사는 뭐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정도는 해볼만 하다. 이 정도면 이제 양을 좀 쳐낼만 한데 세계사까지는 너무 많다. 저 비추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택할 때 그럼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가면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이게 학생들마다 학습의 능력이 다르고 잘하는 그 파트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고를 필요가 있을 텐데 선택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냐. 요 얘기가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 중 하나거든요.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세 과목, 사회문화, 한국지리, 정치와 법 선택 시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한국지리도 사실 올해 수능, 그죠? 한지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세지랑 한지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한국지리도 사실 그렇게 좀 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이기상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사회문화와 한국지리, 정치와 법에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은 선택을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줌을 좀 당겨 들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뭐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이런 머튼의 아노미 이런 차별 교제 이런 락이 이런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집어치우고요. 문제 형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퍼즐형이라고 합니다. 퍼즐형.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진 않아서 디르켐, 머튼, 차별 교제, 낙인 이론 자체가 개념 자체가 난이도가 얼마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라고 한 다음에 예라고 한 다음에 B랑 C.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B, C, D가 여기 이제 이론 네 가지 중 하나인 거를 골라야 돼. 그래서 이제 A가 예를 들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밑에 가가지고 A의 사례로, B의 사례로, C의 사례로, B와 달리 D는, D와 달리 A는 요걸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시하는 방식이 여기서 얘라고 선택한 B, C, 아니오라고 선택한 A, D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 밑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질문별로 채점하여 맞게 적은 이론의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겐 각 0점을 부여함. 그러니까 B, C, A, D인데 예를 들면 얘가 다 맞아 3점이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B랑 C는 맞았는데 A는 맞았는데 D는 틀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분류가 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게 뭔지를 생각해서 이걸 분류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무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2점이면 이제 산수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이면 여기 틀렸으면 여기 마이너스 2점이 된 거를 감안해서 몇 점이 된 거를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처가 불가능해요. 이런 예를 들면 요게 뭐 수능날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모의고사를 칠 때 이걸 1점이고 0점이고 고정을 해가지고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하는데 시험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죠. 시간이 문제죠. 타임 어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타임 어택이. 근데 중요한 건 타임 어택이 예를 들면 도표로 만들어진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개념적인 걸로 만들어진다. 공부하면 되지. 하면 되잖아. 우리가 놀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정보 처리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조금 그런 게 느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목하는 게 그러면은 아노미 이론에서 디르켐이랑 머툰이니까 얘가 맞으면 2점인데 얘가 지금 틀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얘가 틀리고 이렇게 맞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얘 미쳐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실무를 많이 푼다고 연습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내용적으로 공부를 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저런 걸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저게 안 되는 친구들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좀 안 되면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스타일로 출제되는 게 이제 세 과목,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목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시 주의사항은 뭐냐면 언어적 감각과 독해력이 떨어지면 아까 얘기 드렸던 반대인데 생아가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좀 선택하시는 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킬러 문제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뭔가 사상가를 엄청 많이 외워야 되거나 윤사 느낌처럼 약간 사상가를 엄청 많이 외워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 사상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출제된다기보다도 까다로운 제시문이 나오거나 선택지에서 좀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문제 형식에서 모호하게 하거나 비슷해 보이는 두 이론에서 뭔가 함정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은 이 두 과목이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냐면 언어적 감각이나 독해력이 좀 떨어진다. 본인이 국어에서도 문학이나 아니면 비문학을 좀 독해하는 데 있어서 독해력이 좀 떨어진다는 친구들은 요 두 과목을 선택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목별 강사 및 컨텐츠 추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뭐랄까 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걸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실감했던 게 탐구 선택 가이드 영상 올렸더니 만회가 나와가지고 저희 유튜브 수준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혹시 생각이랑 다르게 뭔가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 좀 하다가 그래서 비공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비방할 선생님 아무도 없고요. 누구 나쁘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이제 샤라웃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저 선생님 좋다는 뭐 괜찮지 않나? 문제가 없지 않나?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댓글로 이런 거 달지 마세요. 그럼 어떤 쌤 어떤가요? 그 제가 추천드린 쌤은 말고는 몰라요. 이게 알아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댓글로 누구 선생님 어떤가요? 제가 여기서 추천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물으면은 제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온 쌤들이라고 나쁜 거 아니고요. 컨텐츠라고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 받은 거 당연히 아니고요. 구독자 아직 미미한데 이 구독자에 누가
주시겠습니까? 그죠? 광고비를 물론 주신다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알바는 아니고요. 순수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안 나온 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좀 이제 알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 좀 아껴줍시다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사회문화 과목입니다. 선택자 수가 가장 많을 텐데 사회문화 과목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선생님은 임정한 쌤입니다. 대성마임에게 보면 임정한 쌤이라고 이제 1타 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수업이 뭐 재밌다, 문제풀이 기준점이 확실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임정한 쌤 말고도 다른 이제 사회문화 잘 가르치는 쌤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쌤이시기 때문에 수업은 다들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임정한 쌤은 또 유독 좀 많이 웃기시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유튜브 썰을 보다 보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재미있는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기준점도 정말 잘 잡으시고, 이거 다른 선생님도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임정한 쌤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표가 사실 학생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제 전통 계보 사회문화가 되게 오래된 과목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이제 여러분들 삼촌이나 아빠까지는 아니어도 삼촌들한테 물어보면 사회문화 친구 그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회문화 도표가 원래 이제 계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수치적 접근. 그러니까 뭔가 미지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숫자 계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임정환 쌤은 이걸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안 하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뭐 딱 떨어지게 이분법적으로 얘는 이렇게만 하고 얘는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응, 이응, 디귿 선택지에서 얘는 언어적 접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숫자 계산은 꼭 해야 되고, 뭐 얘는 언어적 접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어디에 가깝냐고 해봤을 때 임정환 쌤 도표 접근보다 언어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접근, 수치적 접근과 언어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도표를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을 때 뭐 이 두 집단 사이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뭐 사회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하는 문제들을 봤을 때 얘가 120이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0이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당연히 우리 눈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더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사실 굉장히 수업 자체가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도표 수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평이 좀 많냐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뭐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뭐 저 혼자 풀었을 때는 약간 미로 같았던 도표 문제가 좀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보여주시니까 가장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제가 정보 처리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임어택, 결국 사회문화는 타임어택이 납니다. 이게 개념이 적은 과목이 왜 변별이 가능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개념이 적은데 진짜 사회문화 개념 너무 적거든요. A4 몇 장으로 요약 가능할걸요. 그렇게 적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어떻게 변별이 되겠습니까? 뭐 심화된 개념 아니면 뭐 말장난, 도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결국에 시간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못 풀게 만듦으로써, 그죠? 정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변별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숫자적으로 일일이 다 쓰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문제를 퍼펙트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문화 50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치적 접근이 공부를 할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나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표가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거나 그게 연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좀 굴려보고 읽어보면 그 선택지 읽고 생각해보면 바로 그냥 OX가 나오는 걸 굳이 불필요하게 숫자적인 접근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적 접근에 대해서 선호하진 않고요. 언어적 접근은 계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아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도표를 가르치는 쌤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꼭 필요한 계산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한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보세요. 자, 전체 값이 감소했어요. 전체 값이 감소했고 그게 예를 들면 A분의 B인데,
그럼 그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전체 값이 감소했다면 그리고 A도 증가하는 상태였고 B도 증가하는 상태였다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전체 값이 줄어들었대. 그러면 봐봐. A의 증가 상태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A의 증가 상태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B의 증가 상태 속도가 더 빠를까요? 이거 생각해보라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면 계산을 할 때 물론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가르친 쌤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봐봐. 이게 뭐 예를 들면 전체 값이 4분의 7이었다고 치자.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다 값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줄어들기 위해서 4가 예를 들어서 뭐 늘어나야 되니까 6 정도로 늘어나고 위에가 증가 상태가 늘어나야 되는데 뭐야 전체 값이 줄어드는 상태여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 값이 저도 빡대가리인가 봅니다. 3분의 4니까 12분의 얼마입니까? 그죠? 저도 빡대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12분의 21이고 얘는 얼마예요? 12분의 16이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값이 줄어든 게 맞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선택지를 A의 증가 상태가 늘어나는 게 B의 증가 상태가 늘어나는 거 A의 증가 상태의 속도가 늘어나는 게 B의 증가 상태의 속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라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럼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 숫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체 값이 주는데 A도 증가하고 B도 증가하면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해야지 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수학 되게 못하겠죠? 그죠? 수학 되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뭐냐 이게 숫자로 딱 이렇게 보이니까 이해는 바로 된단 말이야. 숫자니까 딱 값이 나오잖아. 맞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언제 풀고 있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도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지금 그 퍼즐형 문제도 보셨고 아니면 제시문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념 자체로 굉장히 헷갈리는 걸 출제해가지고 심화 개념을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러고 있냐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언어적 접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세요. A도 증가하고 있고 B도 증가하고 있는데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값이 줄어들었다면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맞는 선택지다.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 들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이야? 아니면 좀 약간 생각을 거부하는 친구들은 초기에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똑똑해지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이제 스피드를 확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언어적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설명은 100배 잘하십니다. 임정환 쌤께서 아시겠죠? 저처럼 이제 이 따위로 설명 안 하시고요. 추천해드렸는데 해가 뭐랄까 제가 해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임정환 쌤 도표 접근법이 굉장히 좀 실전적이다. 그리고 시험에 적합하다. 점수를 내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적극 추천을 하고 그리고 뭐 재밌는 개념, 문제풀이 기준점을 확실하게 세워줘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컨텐츠도 매우 좋으세요. 그 하트 모의고사, 리트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것들이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 라고 하고 있고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라고 또 이제 모의고사 만드시는 것들이 있는데 컨텐츠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문제나 아니면 부가자료 컨텐츠들을 많이 풀다 보면 진짜 퀄리티 좋다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는 사회문화를 할 때는 임정환 선생님을 추천하곤 합니다. 두 번째 생윤윤사 과목으로 들어오면 생윤사는 자 일단 이 과목에 대해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윤리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자 이런 거 공부하는 걸 아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는데 착하게 살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 과목은 결국에 뭘 공부하는 거냐면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칸트가 뭔지 그죠? 롤스가 뭔지 아니 뭐 노직이 뭔지 여기서 뭐 분배 정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라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롤스 예를 들면 뭐 의무론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공리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낯섦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딱 다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기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개념을 딱 듣거나 학자를 딱 들었을 때 뭐냐면 거부감부터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리 과목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오씨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그런 데 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를 선택한다, 생윤이나 윤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번 본 N수생들 기준 말고 처음 윤리를 하는 친구들이고 처음 개념을 보고 처음 기출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뭐냐면 강의력 좋은 선생님. 저는 이게 1순위라 생각합니다. 강의력이 좋은 선생님. 무조건 예시가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워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가 쉬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력이 좋으신 쌤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 말고도 강의를 훌륭하십니다. 다들 알겠죠? 근데 제가 미천한 제가 좀 알고 추천하는 선생님들은 이지영쌤이나 이투스에 계시죠. 김종희쌤 메가스터디에 계시고 임정환쌤 대성마이백에 계세요. 그래서 요 선생님들이 강의력이 매우 좋으십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 쉽게 그리고 재밌게 처음에 이 낯선 윤리의 용어들과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회독을 할 때는 우리가 개념과 기출 1회독을 할 때는 그 철학에서 오는 특유의 낯섦과 이게 이해가 안 됨 아니면 이제 뭐랄까 지루함을 이겨내는 게 먼저기 때문에 요 세 분의 선생님 1타쌤들의 강의력 좋은 수업들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나 생각 좀 하고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됐어. 어느 정도 다 전체 내용도 1회독 했고 기출도 다 1회독 해서 내가 이제 뭐랄까 좀 제가 약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윤의 윤사도 킬러가 있기 때문에 그 킬러 주제들 중심으로 막 공부를 깊이 있게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킬러 위주에서는 저는 이제 추천을 여러 쌤이 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교재는 뭐냐면 메가 스터디 북스에 가시면 현자의 돌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사실 현돌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냈던 저자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그 뭐랄까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존경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정말 퀄리티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런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다면 이제는 킬러 위주로 갈 때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진짜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퉁쳐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리주의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딱 요 한마디 외워놓고 아 다 같이 행복한 거 이 정도로 뭐 뭉개면은 킬러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 윤리 과목 특성상 5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외국 서적이잖아요. 칸트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롤스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 서적을 번역해 올 때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지금이야 뭐 챗GPT가 발달해서 번역이 굉장히 쉬워지고 뭐 문서나 서적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 개념이 처음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그 윤리학의 개념과 철학의 개념이 처음 들어올 때는 1970년대, 뭐 60년대, 뭐 80년대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올 수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그 학장 교수님들의 그 어떤 뭐랄까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교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 교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막 그게 짬뽕이 돼 있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 특성상 5개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데 5개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현돌쌤께서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평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렇다 아니면 원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 정확하게 우리가 윤리를 공부할 때 생기는 애매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깊이 있는 퀄리티를 내주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한다. 다만 이게 이제 그 교재예요. 교재라서 개념 기출 해내도 킬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낯선 게 다 해소가 되고 완벽히 어느 정도 입장이 이해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접근을 하면 요 교재로 시작을 했을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의 개념으로 전체적인 기출 분석이나 전반적인 걸 하고 킬러 위주로 갔을 때는 현자의 놀이나 컨텐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고 저도 봤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메가스터디 가면 어중규 쌤이라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엔제 3다
특강이라 사상과 특강이라는 관점도 다른 일반 선생님과 다르게 좀 다른 측면에서 수업 퀄리티가 좋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점수가 많이 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생윤과 윤서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외 과목은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좀 뭐랄까요, 그게 있겠죠. 좀 이제 뭐 장단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 과목들은 일타들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컨텐츠 수도 압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력도 엄청 좋으시고 기출 분석도 엄청 좋으셔서 사실 뭐 정말 좋으신 쌤들이 딱 굳어져 있는 과목은 정치화보 같은 경우에 최적 선생님 메가스터디 유명하시죠. 저 이용재 쌤이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강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가 정말 법 잘 가르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그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가 정말 이제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법과사회라는 시절에 정법 예전 과목인데 그때 이제 평가원이 냈던 오류를 잡아내신 정도 있으신 실력이 있으신 쌤이세요. 그래서 이용재 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메가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모셔오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만큼이나 아쉬워서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팬심에 최적쌤이라고 정말 이제 좋으신 쌤께서 선거구 분석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화보 여러 컨텐츠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고 지리는 이상쌤이죠. 화이팅!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사는 권용기 쌤이랑 이다지 쌤이 학생들이 많이 듣으니까 요 선생님 요 과목들은 요 선생님 커리큘럼과 아마 안내 영상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뭐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좋은 말로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자면 저 이제 경제학과거든요.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과인데 경제하지 마십시오. 대학교 가서 경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표본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정직한 편도 아니라서 경제는 하지 마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래서 이제 조금 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재수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나 고3 하게 되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이 시기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바쁠 겁니다. 그런 것도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좀 이제 유익한 겨울방학 나시기 바라고 올해 27학년 수능 불수능이 예상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정말 많이 어렵게 나올 것 같고 또 쉽게 나와도 문제는 쉽게 나와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혼란스러운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